글쓰기의 말들, 안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열린 출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 에리 캐스트너. 1. 나는 글쓰기를 독학으로 배웠다.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을 가진 건 아니었다. 시작은 읽기였다. 그러니까 독학이 아니라 독서였다. 철학책이나 시집, 평론집에 주로 손이 갔다. 공통점이 있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 한두 개씩 밑줄 긋고 싶은 황금 같은 문장이 나오는 책들이다. 그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고 얻을 것은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의 문장은 이상하게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대가 사랑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서의 그대의 사랑이 되돌아오는 사랑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대가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그대의 생활 표현을 통해서 그대를 사랑받는 인간으로서 만들지 못한다면 그대의 사랑은 무력한 것이요 하나의 불행이다. 마르크스가 25살에 쓴 경제학 철학 수고 끄트머리에 숨어있는 이런 문장은 크나큰 매혹으로 다가왔다. 나의 생활 표현으로 나를 사랑받는 인간으로 만들라니 이건 글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라는 요청이 아닌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나는 마르크스를 혁명가나 철학자이기 전에 세상과 인간에 대한 통찰이 담긴 지적인 말들을 생산하는 문장가로 흠모했다. 최승자의 시집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감정의 백과사전이었다.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온다 라는 식구로 매년 봄을 맞았고,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라는 식구를 다이어리 첫장에 써놓고 20대 발밑에 불안을 견뎠다. 상처받고 응시하고 꿈꾼다 라는 시인의 말은 야릇한 열망을 자아냈다. 감상주의에 치우쳐 쉽게 연민하고 쉽게 슬퍼했다. 우리가 그녀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귀를 가진 까닭이다 같은 식구는 요즘에야 눈에 든다. 문학평론가 김연의 지적인 글은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좋은 문장은 제스처의 왕성함보다 감정의 절실함에서 나온다는 것. 삶의 구체성보다 전원의 추상성에 너무 매달리는 문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이 덕분에 장식적인 문장, 곧 말들의 긴장 관계가 느슨한 문장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썼을 뿐이며 남들도 다 쓸 수 있는 글들을 쓰는 것을 삼갔을 따름이다. 행복한 책 읽기에서 만난 김연의 고백은 부끄럽고 초라해도 자기 색깔을 만들어 가도록 등 두드려 주었다. 단단한 집안이라고 생각된 것이 거짓 집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세상의 검은 심연이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글귀는 세상엔 내가 모르는 비밀이 너무도 많다는 확신을 주었다. 계속 책을 파고들 이유가 생긴 것이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것 치고는 소설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왜 소설을 안 보냐고 물으면 분량 대비 건질 문장이 없다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곤 했다. 타독가라기보다 문장 수집가로 서사보다 문장을 탐했다. 우표 수집가가 우표를 모으듯 책에서 네모난 문장을 떼어내 노트에 차곡차곡 끼워 넣었다. 2. 읽기에서 쓰기로 전환은 우연히 일어났다. 자유기고가로 글밥을 먹게 됐다. 문예 창작과나 국문과,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이 아니고 책 읽는 생활인인 나는 살짝 긴장했다. 별도의 창작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작법을 몰랐다. 글쓰기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냥 쓰지 않고 잘 쓰고 싶었다. 내가 모은 빛나는 문장들처럼 놀랄만한 문장이 내 글에도 한두 개쯤 박혀있길 욕망했다. 아니, 그래야 글이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과 글쓰기로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세계의 일이다. 글과 돈은 교환된다.
교환가치 없는 글은 버려진다. 하자 없는 글을 완제품으로 발주처에 납품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틈틈이 서점을 찾았다. 글쓰기 관련 책을 뒤적였다. 내가 쓰는 글이 맞는지, 문법에 오류는 없는지, 구성은 괜찮은지, 주제는 어떻게 담아내는지 점검했다. 동사가 약한 단어의 조합이 엉성하면 문장은 산산이 부서진다. 표현력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도라지 100뿌리를 심는다고 산삼 1뿌리가 나올 수 없다. 같은 참조할 만한 문장을 메모했다. 반복적으로 쓰기만 한다고 필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고 원고를 어서 끝내고만 싶고 그래서 애매한 표현 뒤로 숨으려 할 때는 솔직할 것, 정확할 것, 숨김없이 투명하게 보여줄 것, 모호하게 흐려선 안 된다 같은 타협 없는 문장을 떠올리며 한 번 더 글과 씨름했다. 저는 늘 제가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관중 속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진서의 글쓰기 생각쓰기에서 본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글쓰는 자세를 고쳐주었다. 사실 비매형 기업체 정기 간행물은 독자가 분명치 않다. 독자의 피드백이 거의 없다. 요구되는 수준은 웬만큼이다. 그래도 내 글을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본다는 마음으로 공을 들였고 그 글을 거짓말처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신망을 얻어 글쓰며 생활하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문필 하청업자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나만의 문장 노트가 수십 건 쌓였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퇴적 풍화작용이 일어난 걸까? 어느 순간이 되자 나는 다른 글을 쓰고 싶어 몸이 달았다. 내 몸에 투입되는 문장과 내 몸이 산출하는 문장의 간극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한동안 무책임한 자연의 비유를 경계하느라 거리에서 시를 만들었다.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고 나는 그 고통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잠언이 자연 속에 있음을 지금도 나는 믿는다. 기영도의 시집 입속의 검은잎 시작 메모는 나를 책상 바깥으로 내몰았다. 삶의 구체성을 벗어난 무책임한 비유가 아닌 일상의 구석까지 훑어내는 삶의 무자비와 세계의 인식 불가능성을 순순히 인정하는 진짜배기 글을 쓰고 싶었다. 이곳에서 너희가 완전히 불행해질 수 없는 이유는 신이 우리에게 괴로워할 권리를 스스로 사들이는 법을 아름다움이라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는 기영도의 식구는 불행한 세상에서 불행해지지 않고 불행과 대결하며 살기 위해서는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어떤 사람을 아는 사람은 희망 없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뿐이다. 라는 베냐민의 문장은 웃음과 분열로 가득한 내면의 탐사를 재촉했다. 작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일입니다. 공감과 새로운 관심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수전 손택의 말은 인간을 억압하는 규범과 도덕으로 꽉 짜인 세상에서 어떻게 글쓰기로 존재의 숨통을 뚫을 것인가, 자아의 우물을 벗어나 인정의 하늘 아래로 모이게 하는 글을 쓸까를 고민하게 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쓰기를 자극했다. 독서가 독학으로 무르익으며 내가 읽은 모든 문장이 쓰기의 말들로 다가온 것이다. 3. 니체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의 문장 스승은 크게 둘로 나뉜다. 니체와 다른 작가들. 니체는 뜻도 모르고 읽었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빠져들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다른 철학책과 달랐다. 논증이나 사변과는 거리가 멀고 문학 작품과도 같이 암시와 은유적 서술, 생략, 파격적 구문 등으로 생동하는 니체의 글에 도취된 나는 충동적으로 은유라는 필명을 지었다. 니체의 문장은 사납지만 예리했다. 통찰이 빛났다. 힘든 노동을 좋아하고 신속하고 새롭고 낯선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들 모두는 너희 자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근면이라는 것도 자신을 잊고자 하는 도피책이자 의지에 불과하다. 라는 니체의 말에 속내를 들킨 듯 움찔했다. 니체는 도덕은 지금까지 삶을 가장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었고 삶의 독을 섞는 것이었다. 라고 일관한다. 근면이 도피책이고 도덕이 독이라는 것이다. 나는 당황했다. 착한 딸,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의 도덕에 결박당해 시들어간 청춘, 스스로 부과한 도덕적 책무를 이고지고 사느라 삶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린 낙타 같은 날들이 스쳤다. 정확한 뜻과 맥락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구절마다 니체는 도발했다. 갈피마다 행간마다 섬세하면서도 격정적인 문체, 상징적인 잠언과 비유와 모순을 내포한 겹의 언어가 춤을 추고 있었다. 가치, 전복의 말, 시대의 도덕이 아닌 내 본성에 충실하라는 생의 의지를 고양시키는 해방의 말, 폭포처럼 떨어지는 아포리즘은 그대로 쉬었다. 고뇌하는 모든 것은 살기를 원한다. 아, 이거였구나. 아이들 둘 키우고 지필 노동하면서 거기다가 공부 좀 해보겠다고 설치다 보니 등골이 휘는 나의 존재론적 뒤척임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 공손함이 아니라 거친 불경함이 지배하는 냉수처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사유와 문체에 나는 길들여졌다. 니체의 문장이 삶과 글의 기준이 되었다. 한 존재가 오롯이 드러나는 때로 거만하고 때로 익살스러운 때론 진지한 입체적인 글을 읽고 났더니 밋밋한 글은 성에 차지 않았다. 삶을 떠난 빈 글을 경계하게 되었다. 사실 니체가 없었더라면 독학으로서 글쓰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는 다양한 길과 방법으로 내 진리에 이르렀다 라고 말한 니체는 행동하는 자만이 배우기 마련이다라며 그러므로 모두가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이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니체의 말은 나는 너무 뒤처진 게 아닐까 비관하는 늦깎이 작가에게 자기만의 보폭으로 길을 가도록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글을 쓰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니체의 문장이라는 연료를 얻은 덕분에 내 글쓰기는 휘청일지언정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4. 쓴다는 것, 써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더라면 내 삶은 아주 시시한 의미밖에 갖지 못했으리라는 것, 어쩌면 내 삶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라고 말하게 된 그 즈음이다. 난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다. 강의안 작성에 공을 들였다. 아는 건 다 퍼준다는 원칙에 입각했다. 서너 페이지짜리 강의안 맨 마지막에는 오늘의 문장들을 제공했다. 건빵에 들어있는 별사탕처럼 그간 내가 글 쓸 때 도움받은 좋은 문장들을 보너스로 끼워 넣었다. 이런 문장이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이거를 읽어주면 학인들은 까르르 웃었다. 긴 말이 필요 없다. 과제를 꼭 하자는 뜻을 잘 알아챘다. 난이도 높은 문장도 넣는다. 인식에 이르는 길 위에서 그렇게 많은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없다면 인식의 매력은 적을 것이다. 니체의 말이다. 이걸 읽어주면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글이 몹시도 초라하여 글쓰기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문장이 떠올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과제를 했다는 간증이 나오기도 했다. 문장의 힘이 무엇일까? 나는 문장 단위로 사고한 덕에 직관이 길러졌다. 내가 그랬듯이 다른 이들도 한 줄 문장에 즉각 반응했다. 참 신기했다.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잔소리가 땅볼처럼 굴러가는 질이 멸렬한 공이라면 훌륭한 작가의 한 줄 문장은 깨끗하게 담장을 넘는 힘찬 홈런볼이었다. 그 말들은 저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마음의 울타리 안으로 쏙 들어갔다. 글쓰기는 오직 글쓰기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면 글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108가지다. 상황에 따라 108번뇌로 살아가 난다고 할까? 배고파서, 힘들어서, 졸려서, 바쁘니까, 막혀서, 우울해서, 약속 있어서, 막막해서, 하루 남았으니까.
이 책에는 이럴 때 펼쳐보면 마음 다잡기 좋은 문장을 추렸다. 내 수첩에, 노트에, 파일에 마음에 저장된 말을 다 꺼내놓고 옥석을 가렸는데 이왕이면 아름다운 문장으로 택했다. 마르크스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를 읽으면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우치다 타수루는 말했다. 이 책에 나오는 문장들이 그렇다. 스기의 말들은 글쓰기에서 닥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도망갈 곳이 없음을 자기 손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속삭인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재미난 표현을 빌리자면 빨리 쓰기 시작해야 글을 쓰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긴장한 가운데 생각나고 글이 글을 물고 나온다는 것, 그 엄정한 사실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이야기를 문장마다 곁들였다. 108배처럼 곡진한 반복 진술이다. 쓰기의 문장들은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글쓰기가 막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저마다의 진실값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고 나면 한 세계가 허물어지는 재난시대다.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바뀌지 않는 한 재난의 일상화는 예고된 일처럼 보인다. 돌이켜보면 사회의 불의와 참상이 극에 달할 때 인간은 글을 쓰며 존엄을 지켰고 최고의 작품을 낳았다. 평범한 내 인생도 그랬다. 내 삶은 글에 비쳤다. 예고 없는 고통의 시간대를 글을 붙들고 통과했다. 크게 욕망한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글쓰기 덕에 내가 나로 사는데 부족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학인은 지독히도 삶에 휘둘렸던 자기 체험을 글로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고통의 품위를 부여해 주는 일이네요. 그 말이 뭉클했다. 조지 오웰이 말했던 보통 사람들의 생내적 창조성과 품위가 발현되는 세상을 글쓰기가 돕는다고 믿고 싶어졌다. 모두가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글을 쓰지는 못한다. 인간을 부품화한 사회 현실에서 납작하게 눌린 개인은 글쓰기를 통한 존재의 펼침을 욕망한다. 그러나 쓰는 일은 간단치 않다. 글을 써야지 하면서 안 쓰다 글을 안 쓰는 사람이 되어 수업에 왔다는 어느 학인의 자기소개가 귓전을 울린다. 이 책이 그들의 존재 변신을 도울 수 있을까? 글을 안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 자기 고통에 품위를 부여하는 글쓰기 독학자의 탄생을 기다린다. 쓰기의 말들이 글쓰기로 들어가는 여러 갈래의 진입로가 되어주길, 그리고 각자의 글이 출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2016년 여름의 은유.